성산지구에서 가장 일찍 피는 꽃은 파란 할미꽃과 흰 할미꽃이다. 할미꽃이 필 무렵 산간에는 눈이 아직 완전히 녹지 않은 상태였다. 파란 할미꽃과는 달리 잔설 옆에서 피는 흰 할미꽃은 봄빛이 아직 모호해서 피자마자 사람 발 아래 희생되어 원혼이 되었다. 할미꽃이 지면 진달래가 피었다. 진달래는 할미꽃처럼 차가운 색조가 아니어서 그것을 보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었다. 꽃이 피어나 울긋불긋 수놓았고 생기가 넘쳐 흘렀으며 왁자지껄 떠들썩했다. 산마루가 빨갛게 물들었고 강이 아침 노을 빛깔로 물들었다. 룽잔진 사람들은 진달래가 만발하는 시기가 되면 근처 산에서 그것을 꺾어와 집안에 꽂았다. 우사사 김긴책 이야기 츠쯔젠 작가의 무산들의 꼭대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같이 이야기 나누어 주실 분 차차님하고 항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네, 우사사에서 새롭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우사사 북리뷰보다 좀 덜 다듬어진 그리고 좀 더 솔직하고 편안하게 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보는 걸 목표로 긴긴책 이야기라는 꼭지를 별도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제 목소리에 대해 사과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독감의 후유증인데 잘 나아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제가 말을 아끼고 우사사 북리뷰가 청소년들과 함께 읽을 만한 책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저희가 책을 선정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면 긴긴책 이야기는 그거를 영순위에 두지는 않고 물론 이제 다 같이 읽을 수는 있을 텐데요. 그래도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책 그리고 저희가 읽고 싶은 책을 편하게 선정해서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차차님이 긴긴책이라는 제목에 아주 딱 들어맞는 뒤에 보면은 방대한 땡땡땡 인간들의 서사 그러니까 서사가 방대한 건지 인간들의 세상이 방대한 건지 등장인물이 방대한 건지 어쨌든 방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무산들의 꼭대기인데요. 일단 앞에 가계도가 나오는 소설 힘들어요. 펼쳤는데 가계도가 나와서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가계도 나오는 소설 치고는 잘 읽혔어요. 맞아요. 네, 장마다 인물을 이렇게 소개 하나씩 초점화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게 중국 소설의 매력을 진짜 많이 보여주는 소설이 아닌가? 예전에도 모옌 작가 그 개구리 이런 것도 읽어봤었는데 진짜 그 지글지글한 막 징글징글한 서사들이 정말 꽉꽉 차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시가 아니라 소설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정말 이야기의 끝판왕. 맞아요. 저희 이제 시 고모님이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렇게 만나면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 이야기들. 근데 듣고 있다 보면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말이 나올 것 같지만 결말이 없고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항상 제가 네버 엔딩 스토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딱 정말 맞아. 이게 끝나는 게 다시 처음으로 회귀하면서 맞아요. 또 이런 징글징글한 게 또 생기는구나. 이 롱잔진에 그런 딱 그거를 암시를 하고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도돌이표처럼 막 네. 돌아가죠. 그래서 이 작가가 작가의 말에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끝내야 돼서 여기서 멈춘 거지 이게 뭐 소설의 클라이막스 완성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만 쓰자. 450페이지니까 2년 동안 이제 쓰셨다고 하는데 너무 몸이 아픈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끝난 거지. 또 이후에 또 작가의 다른 책을 읽으면 또 이런 인물들이 또 나오겠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네. 계속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장점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떤 형식미를 느끼긴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고조되어 가고 어떤 문제가 풀리면서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구나를 알게 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아무 데서나 시작해도 되고 아무 데서나 끝나도 되는 이야기라는 느낌이어서 그런 어떤 정제된 형식미랄지 이런 거를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야기의 재료로서는 너무 굉장하잖아요. 다
그냥 한 장을 한 권씩 쓰지 맞아요, 그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네. 맞아요.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 작가의 진짜 특징인 것 같은데 정말 수다쟁이. 이게 뭐 네. 형식미를 보여주려고 소설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인물도 맞아요. 알고 있고 이거 뭐 그 뭐죠 돋보기로 이 곰방대 붙이는데 아저씨 얘기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쓰시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셨고 저는 그 묘사 같은 것도 진짜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소설 아무리 소설이어도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물물 교환 행사를 하잖아요. 해마다. 네. 그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면 뭐 집집마다 온갖 거를 갖고 나와서 온갖 것과 바꿨다 저 같으면 이렇게 그냥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묘사된 거를 보면은 진짜 기가 막혀요. 예를 들면 상자를 괴짝으로 안락 의자를 식탁으로 식기선반을 이불장으로 찻주전자를 보온병으로 세숫대야를 통조림으로 끝 없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내고 정말 세밀하게 묘사하는 게 이 사람의 정말 능력이구나. 그리고 이거를 읽어보면은 되게 다 그럴듯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기선반을 뭐 통조림으로 바꾸진 않잖아요. 아니요. 응. 세숫대야를 통조림과 바꾸는 거고 이게 정말 다 그럴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본 것을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재밌는 건 저는 거기서 재밌었던 게 세숫대야 우리 집에서 세숫대야를 썼던 걸 물물 교환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가면 왜 이걸 우리 이거 왜 훔쳐갔어? 왜 거기가 있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 자꾸 까먹고 그것도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웃겼어. 그 다음에 내 세숫대야를 그 집에서 개밥 그릇으로 쓰면 너무 화가 철천지 나고 원수가 되는 원수가 거고.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무시했구나 이러면서 근데 너무 그게 재밌어. 너무 우리 현실적이기도 하고 막 구수하기도 하고 네. 막 토속적이기도 네. 하고 막 그래서 그런 재미 그다음에 이제 큰 줄기의 사건들도 재밌는 게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이 책답게 그냥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그래서 누가 뭐 바꿔갔는지 여기 감독 나오잖아요. 그것도 너무 웃겼어. 나중에 싸움 안 나게 하려고. 아, 저 사람이 저것을 바꿔갔어. 네, 먼저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가는 큰 사건으로 첫 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살을 붙여가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참마도라는 제목인데 여기에 큰 주인공의 집안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가 신지차 집안 그리고 또 한 집안이 안핑 집안이에요. 그래서 되게 주축을 이루는 두 집안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먼저 이제 신지차 집안에서 이제 그 신지차의 아버지인 신카이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카이류는 신지차라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이 아들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너무 고생을 스러웠고 자식을 낳았을 때 내 자식도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어느 날 왕슈만이라는 엄청 여장부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애 낳기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불임 수술을 하고 왔다. 이러면서 되게 막 오자마자 막 집안에 부엌에 들어가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내가지고 신지차한테 딱 주니까 신지차가 반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입양을 했는데 깐난 애기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 이름이 신신라인데 신신라이가 이제 잘 컸다가 중간에 자기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삐뚤어져요. 그래서 정말 온갖 정말 이런 문제아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막 그런 것들을 보이다가 분노 조절 장애의 모습을 계속 보이다가 이게 진짜 웃기도 어려운 게 이 집안에 있는 그 칼이 여기가 이제 신지차 집안이 도축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서 정말 예쁘고 반짝이고 날카로운 칼 하나를 참마도라는 칼을 그 신지차가 벽에다가 걸어놓은 게 있는데 신신라이가 그 칼로 양어머니의 목을 베는 걸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사실은 더 나쁘게 그러고 나서 도망가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약간 정령이다라고 섬기고 있는 외소증을 가진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신신라이가 도망가는 것부터 사건이 시작되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야기가 뭐 그래서 1장이 딱 목소리. 그렇게 시작해서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구나. 뒤를 계속 읽게 됐어요. 네. 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강간을 당했던 그 아이, 여자아이 이름이 안셰얼이라는 여자아이인데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아까 또 하나의 집안, 안핑이라는 그 집안의 아버지인 안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핑 집안과 신신라이 집안이 원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펼쳐져 나가는데 제 목소리가 이러니까 안핑 집안은 이제 좀 뭐라도 얘기를 네. 제가 일단 안핑 집안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저는 이 소설에서 안핑이 가장 좀 소설의 멋졌죠. 주인공답다. 라는 멋졌어요. 생각이 들었고 완전 막 영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의롭고 자신의 그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읽으면서 계속 양조위 배우를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약간 이미지 비슷해요. 약간 네. 단단하고. 그래서 서사에 몰입이 아주 잘 됐고 그 연애하는 그 장면도 양조위를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떨리고 막. 네. 그래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핑 가족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족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제 여러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 중에서는 좀 가장 선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소설에서도 영웅 가족이라고 묘사가 돼요. 이게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인 신치짠의 가족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걸로 인해서 또 그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영웅 가족이라고 불리는데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안위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항일연합군 참전 영웅이고 그래서 지금 열사능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춘향이라고 불리는데 이 어머니 역시 마을에서 인심이 두터워서 사람들한테 이제 술을 놓아주고 답례품을 받는 그런 이제 여인입니다. 그래서 안희순과 순항의 ματ아들이 안핑인데요. 안핑은 여기 현 사법경찰대 대장이에요. 그래서 사형수들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맡은 일을 철저하게 잘 할 뿐인데 이런 일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뭐 안핑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가 하는 일 때문에 이제 손을 잡는 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 묘사도 너무 웃긴데 잔돈 같은 걸 받아야 되면 잔돈을 막 친한 척하면서 주머니에 막 넣어주고 이렇게 손으로 주기가 싫어서요. 그리고 식당을 가면은 안핑 젓가락을 따로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걸로 드세요. 그래서 본인도 이걸 너무 잘 알지만 그냥 내색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안핑도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도 직업을 처음에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남편이 하는 일이 사형수들한테 총을 쏴서 사형을 집행하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고 나서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지지 마라 막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하필 그때 임신 중이었고 이제 딸 셰얼이 아까 말씀하신 그 안셰얼이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아내는 셰얼을 낳자마자 이혼을 하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이 안셰얼은 비석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이제 신선이라고 모셔지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몸이 왜소한데 이제 정령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면서 인간이 아니다 외경심을 가지고 있고 또 셰얼은 사람들의 죽음을 예견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비석을 새긴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3개월 뒤에 죽겠다 이렇게 예견이 되면은 미리 이제 비석을 새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중국 소설의 특징인데 그게 정말 그러한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게 사기라든지 그냥 우연의 일치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셰얼이 그렇게 죽음을 예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가 돼서 이게 현대 소설이지만 또 약간 되게 민담이나 그런 설화 이런 것 그런 느낌을 주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한데, 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셰얼을 신성시 여겨서 음식들을 공양해 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은 이런 셰얼이가 양어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하던 신신라이한테 강간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안핑은 당연히 사건에 분개하면서 신신라이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온갖 이제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 엄마 춘향이 말을 타고 다니거든요. 흰말. 이 흰말도 되게 나중에도 많이 나오는데 말을 막 타고 다니면서 신신라이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신신라이를 잡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형 집행이 더 이상 총이 아닌 약물에 의해서 집행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안핑은 자기가 하던 일, 그러니까 즉 총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이 정도에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안핑이 자신의 딸을 강간하고 도망간 신신라이를 잡는 그 이야기, 그리고 또 안핑의 연인이 나타납니다. 네, 모두가 꺼리는 안핑의 손을 선뜻 잡아준 연인이 나타나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큰 축으로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둘러싸고 묘사되는 어떤 하늘과 인간 혹은 매 장마다 굉장히 장대하게 섬세하게도 아름답게 묘사되는 그 장대한 자연과 인간의 대비, 요것이 펼쳐진 어떤 공간 하나 축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말하자면 안핑 집안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모든 질서가 붕괴되고 다시 재조직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땅 위의 인간들이 얼마나 격동적인 그 흐름 속에 휘말리면서 살아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신지자 집안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의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지? 저도 역시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거시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쫙 깨는 게 되게 순간 들으면서, 근데 항아님이 이제 고전 쪽을 전공하셨는데 제가 고전 쪽을 전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통시적으로 보는 눈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조망하는 눈?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네. 아니, 근데 안재열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신화적인 인물로 설화? 그런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속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죽음과 인간, 어떤 신비로운 세계와 인간 그 사이의 지점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집안이고, 그러면서 이 집안이 가장 그래도 선량하다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지짠의 집안은 정말 아까 결혼한 거 보세요. 그 신카이류 같은 경우에는 막 도망가다가 일본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 밑에 신지자 같은 경우에도 우연히 만난 어떤 인연에 의해서 결혼하고, 이게 아까 이제 제가 고전 공부한다고 하셨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혼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대적인 경랑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되게 국제적인 결합이기도 하고, 그 신카이류의 아내는 나중에 또 다른 외국인하고도 결혼하잖아요. 러시아 사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근데 단지 시대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굉장히 뭐랄까 격리되고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닫힌 세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그 상처로 인해서 이 안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얽히고 있다. 약간 이런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무산들의 꼭대기가 제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산간에 아주 작은 마을이 주 무대인데, 이런 마을조차도 그걸 피해갈 수가 없는 거군요. 이 제목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 있지만, 지금 차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대 자체가 약간 그런 소수민족의 변방, 그래서 이제 그 산과 그 사이의 골짜기들, 이런 것들이 풍경으로도 아름답게 나오고, 신신라이가 이런 거를 통해서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펼쳐지는 무대 자체가 이런 산간 지방이기도 한데, 그런 무산들의 꼭대기에서 왜 뭇을 붙였을까 해보면,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인간들의 세상들이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바라볼 때 되게 고립돼서 뭔가 다르게 살 것만 같은 그곳들도 그런 이제 정말 뭇 사람들의 삶이 사는 그 세상이구나, 그런 게 많이 느껴져서 이 제목 정말 좋았어요, 저는. 잘 번역하신 것 같아요. 이게 군산지봉인데, 군산지봉 했을 때와 군산지봉이구나. 그거보다 이 무산들이 훨씬 한국인이라 꼭대기. 그런가요? 어감이 오니까. 네. 그래서 저 이거 번역 얘기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중국어는 잘 모르지만 중국어가 이제
조사 어미 이런 게 많이 발달 안 하고 정말 단어 내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원문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어로 번역을 하셨을까 또 진짜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그 자연 묘사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번역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큰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이게 한문으로 적어놓으면 이게 중편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한 이렇게 늘어난 네, 거예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와 어미를 붙여가면 이렇게 늘린 거죠. 풀어 써가지고. 어.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잡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사실 이 신치차 집안은 도축업자 집안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을 죽이는 그 죽음이 손에 닿아 있는 사람들이고, 안핑의 집안은 아까 말했듯이 사형집행. 죄송해요. 목소리 어쩌. 너무 감동. 아, 근데 제가 이게 되게 긴긴 책 이야기 첫 텐데. 차분히 얘기해 볼게요. 안핑은 사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또 어쨌든 자기 손에 죽음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죽음이 여기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거 배경으로 보면 지금 죽음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화장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화장. 그 굉장히 큰 이슈고 그 화장과 관련해서 동네 노인들이 모두 다 집단 자살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것도 아까 차차님 얘기하신 대로 너무 구체적으로 그려지잖아요. 뭐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 안 먹고 술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술 마셔. 먹고 내 뼈가 묻히지 않고 불에 타서 가루가 되다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노인들이 매장이 허용되는 시기에 죽겠다. 빨리 죽어버리겠다. 화장하기 전에. 이제 그런 속에서 다소 약간은 폭력적이고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제도적인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기로 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안핑의 경우에는 이제 사형 집행을 아까부터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볼 때, 안핑이 볼 때는 뭐랄까 그게 좀 더 윤리적이라고 느껴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죄수를 마땅한 처결. 여기 그것도 묘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형할 때까지도 그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이 죽인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일말의 그런 죄책감 없이 자기의 어떤 정말 뭐 먹고 싶은 욕망, 성적 욕망 막 이런 걸 드러내면서 사형 집행을 하기 전까지도 막 낄낄대며 웃는 죄수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러면 더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렇게 실제로 하기도 하고, 네. 또 굉장히 어떤 인물이 뭐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낄 수 있거나 되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깨끗하게 고통 없이 죽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 윤리성 같은 걸 부여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라고 할 때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죽음의 근대화가 같이 보여지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는 죽음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있다니. 예. 삶과. 그러니까 우리가 막 탄생이나 살아가는데 관심이 너무 많은데 죽음은 사실 관심 두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너무 허망하게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약간 스포일이 너무 미리 나와서 그렇지만 제가 너무 좋아했던 이 춘향 할머니도 마지막에 너무나 허망하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냥 뭐 아파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은 뭐 어디 치여 죽기도 하고 넘어져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죽음이 너무나 허망하게 나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래서 죽음이 이렇게 진짜 삶과 밀착돼 있구나,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어른들이 왜 화장하는 거를 싫어하시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뭐 이제 불에 타는 그런 것 때문인가? 근데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그 관이 있어야 그거를 내 집처럼 삼아가지고 저승에 가는 거고, 또 그 만약에 남편이 죽었으면 그 관을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불에 타서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 맞아요. 지점들이. 제가 아까 좋아한다고 했던 춘향이 당시에
일본하고 중국이 싸우면서 안희순이 부상을 당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민족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웅으로서 강의를 하러 다녀요. 근데 그렇게 뭔가 강연을 하러 다니는데 그때 자기보다 한참 어리고 너무나 예쁜 무용수인 이제 춘향을 만났던 거예요. 당시에 이름은 멍칭즈였는데 전 춘향이 너무 예뻐가지고 춘향이란 이름이 뭐 좋아가지고 그걸로 하는데 춘향을 만나서 춘향이 보기에 너무 멋있는 거죠. 이 민족 영웅이. 그래서 사랑하게 됐는데 어느 날 사이가 이제 틀어지거든요. 결혼하고 애기 낳고. 근데 왜냐면 그 이유가 죽음하고 관련이 있죠. 안희순이 죽어서 어디 묻힐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민족 영웅들의 그 선산에 묻히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춘향은 죽어서 그럼 나랑 안 묻히고 그쪽에 가 있으면 춘향은 거기 가서 묻힐 수가 없는데 남편의 그게 너무나 서운해서 그다음부터 남편을 약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자기가 되게 독립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막 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왜 목이 메는 거죠? 이게 시간을 그러니까 근대화가 막 이루어진 시점이다라는 관점을 계속 견지했을 때 이런 거죠. 이 안핑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지는 죽음의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과거 전통 시대에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고 온갖 격식과 의미를 부여한 그런 예식들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던 것들이 뭔가 간소화되거나 기술화에 힘을 입어서 약간 변화되어가는 그런 길을 가면서 뭔가 이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어떤 뭐 저승이면 저승, 하늘이면 하늘과의 끈들을 점점 놓아가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신치자의 집안을 보면 뭐랄까 정말 이 전근대 시대는 그런 장대하고 막 웅장하고 우리가 봤을 때 예식이 있고 이런 시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야만스럽고 무질서한 시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관통하면서 그런 어떤 동물적이고 야만적이고 거칠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유지되는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결말을 향해서 비극적으로 달려가는가를 좀 보여준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얘기 안 했지만 또 천씨 집안이 있잖아요. 여기 뭔가 천씨 집안 권력을 쥐고 있는 네. 이 집안에서 굉장히 거기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천진구라는 인물이 병에 걸렸을 때 신장이식을 못하면 죽잖아요. 그가 죽음에 대항하려고 하는 방식이 사실 가장 근대적이죠. 가장 근대적이고 가장 속물적이고 그렇죠. 가장 나쁘죠. 돈을 써서라도 내가 신장을 구해서 살아남으리라 약간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천씨 집안 얘기를 잠깐 해보면 여기 이제 안핑 집안이 있고 신치자 집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천진구 가족이 나와요. 근데 이 천진구 가족에서 이 천진구라는 인물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공가도를 하다가 자기가 병에 걸린 거예요. 신장 이식을 못 받으면 죽는. 근데 이 많은 재산과 이 많은 권력을 놓고 죽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 자식들이 근데 그때 다 정색을 하면서 자기 신장을 내놓을 수 없는 이유를 구구절절히 이제 네, 자기는 뭘 해야 되고 신장이 없으면 자기는 안 돼. 막 이러면서 모두가 다 자신의 신장을 막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진구가 이런 괘씸한 것들을 하는데 자식들이 해결하려는 방법도 정식으로 기다리면 신장 기증이 늦어지니까 자기 거를 주긴 싫고 그래서 이제 인신매매, 그러니까 장기 매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우연히 아까 말한 도주한 신신라이가 아주 오래전에 천진구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낳은 아이라는 거. 천진구가 몰랐던 자기 자신의 자식이었다는 걸 자식들이 알아내요. 부인하고 자식들이. 그 대목 읽다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와중에 자식을 찾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건 모두 그 사람의 신장인 거예요. 진짜 와 여기에 나오는 진짜 온갖 속물적인 인간의 그런 모습이 진짜 다 나오는데 그런 천씨 집안 이야기가 하나의 축을 또 잡고 있죠. 우리가 지금 죽음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안핑에게 있는 커다란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안핑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리수전과의 이야기인데요. 리수전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안핑의 손을 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그녀도 이제 연습사기 때문에 마을에서 역시 안핑과 마찬가지로 리수전이랑 손을 잡기를 다 꺼려요. 리수전이 만지는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의 제목이 두 사람의 두 손이에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두 사람의 두 손. 그래서 안핑이 처음에 그녀를 보고서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이제 손을 잡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손이 너무 보드럽고 따뜻한 것에 일단 놀라고 또 망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리수전은 항상 이제 손에 보습 크림을 발라가지고 손을 아주 보드럽고 촉촉하게 유지하고 염습일을 할 때도 보통 다른 사람들은 좀 꺼려지니까 비닐 장갑을 끼고 하는데 리수전은 맨손으로 그 보드럽고 촉촉한 맨손으로 고인을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천시 집안 얘기도 있다 하겠지만 굉장히 속물적인 모든 인간의 밑바닥을 다 이야기들이 보여준과 동시에 리슈전 같이 정말 숭고한. 인간이 얼마나 숭고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들도 되게 많이 보여줘요. 아까 하늘과의 연결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리슈전도 망자가 마지막으로 닿는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망자를 보내주는 손이라는 생각에 자기 손을 굉장히 소중하게 갖고 나가잖아요. 그런 거 보는데 전 진짜 감동이어가지고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예전에 네이버 웹툰에 제 웹툰 좋아하거든요. 웹툰에 아이고라는 웹툰이 있었어요. 어떤 젊은이가 정말 직업을 못 구해서 그렇게 막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얻게 된 게 장례지도사를 하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안핑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좀 꺼릴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 사귀던 여자친구하고도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자기도 처음에는 막 구토도 하고 막 너무 이게 힘들고 좀 역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선배를 통해서 어떤 태도도 배우고 여러 가족이나 이런 것들도 경험하고 이렇게 유가족도 경험하고 다양한 망자들을 만나고 마음을 다해서 보내주면서 약간 본인도 성장하고 인간 삶에 대해서 좀 성찰하게 되는 그런 웹툰이었거든요. 그 웹툰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와 스토리가 사실은 안핑과 리수전에게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안핑하고 리슈전의 사랑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리수전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반신불수가 돼서 20년 동안 누워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을 정성스럽게 간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안핑은 그런 모습을 알면서도 이제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은 이제 연애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은남매가 돼서 서로의 집을 드나들면서 이제 안핑이 리수전의 집에 가면 남자가 해야 되는 힘든 일들을 도와주고 또 리수전도 안핑의 집에 가고 이렇게 교제를 시작해요. 근데 리수전은 남편 생각 때문에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은 없어요. 연애는 하지만 약간 좀 그렇다고 뭐 도덕적인 것인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애는 하지만 안핑의 집에서 자고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제 안핑이 유난히 힘들었던 날 리수전이 안핑을 위로하기 위해서 안핑의 집에 갔다가 이제 밤을 보내고 오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날 남편이 가스 중독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수전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고요. 사정을 참작받아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데 리수전은 자기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죄를 더 강하게 내려달라고 하고 안핑과도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 소설의 끝까지에도 안핑은 더 이상 리수전을 이렇게 만나거나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둘의 사랑은 좀 약간 안타깝게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만졌을 때, 서로를 안았을 때 그 느낌들, 안핑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부인이랑도 이혼을 했고 딸은 또 그런 큰 사건을 겪었고 자기 직업은 또 이렇게 바뀌는 처지에 놓여있게 됐고 또 리수전도 평생 남편을 간호하면서 이렇게 청춘을 다 보냈고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막 묘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꽃이 따뜻한 방 안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면 눈꽃이 촥 이렇게 녹잖아요. 정말 그 온기로 인해서 그런 이제 모습들이 묘사가 되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잣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하게 되는 사랑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진실한 사람들이 운명의 덫에 걸린 상태에서 사랑하면서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름답다고 해야 될지 슬프다고 해야 될지 네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진실한 사람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진실하잖아요. 지금 차차님 진실한 사랑을 이루신 거 아니에요? 진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반화를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차차님 진실하죠? 차차님 지금 진실하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선진구 가족으로 조금 넘어가서 신지차 가족하고 안핀 가족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선진구 가족에서 조금 인상 깊은 인물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진구 가족에서 이야기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저는 탕메이 혹은 천메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탕메이 누군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천진구 네. 이 숭산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인물이죠. 네. 이 인물이 이제 이 인물의 남매 중에 여동생이 천메이전이거든요. 이 천메이전이 사실 계략을 통해서 탕한청이라는 인물과 결혼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재밌다고 말해도 되나? 뭐 삼국유사 정도에나 나올 법한 계략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생긴 어떤 계략? 전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잔뜩 술 취하게 제가 만들어서. 너무 얘기하고 싶지만 목소리 때문에 어떤 계략인지 우리 차차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죠? 탕한청이 너무나 잘생기고 능력 있고 너무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인기 짱.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남자를 노리던 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천메이전이 술 먹여서 같은 방에 자기가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니 옷 벗고 있었더라. 이제 약간 이런 계략인 거죠. 그러고 나서 막 엉엉 울면서 자기가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탕한청 엄마가 서둘러 결혼을 준비해서 둘을 결혼시켰어요. 근데 첫날 밤을 가보니 탕한청이 막상 가보니 천메이전이 첫날 밤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첫날 밤. 그래서 탕한청이 자기가 당한 걸 알고 엄마한테 가서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엄마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탕한청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약간의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약간 유부녀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탕한청의 엄마도 빨리 잘 됐다. 그리고 이천씨 집안이 부자잖아요. 권력자의 집안. 그래서 엄마와 며느리, 그러니까 부인과 엄마에 의해서 계략적인 거에 빠져든 거죠. 탕한청. 네. 그래서 결국은 뭐 탕한청이 룽잔진의 진장도 되고, 네, 맞아요. 뭐 사실은 마음만 성공하죠. 먹으면 더 높은 자리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죠. 근데 뭐 어쨌거나 이제 그런 그 부부에게서 태어난 탕메이예요. 근데 이제 탕즈라는 아들도 있는데 이 아들은 엄마를 닮아서 뭐 인물도 별로고 뭐 그런데 탕메이가 정말 미인으로 그려지잖아요. 너무 예쁜. 그 탕메이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정말 온갖 묘사를 한 끝에 정말이지 여자의 풍광이란 풍광은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묘사를 끝맺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게 작가가 여성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데 항상 여성을 대상화하는 관점에서 좀 묘사해요. 그런 게 있어요.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한 지점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 불편하지 그래요?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요? 여자 작가가 여성들을 예를 들면 리스전을 묘사하기로는 얼굴은 정말 맹탕인데 몸은 막 어우 막 그렇게 풍만할 수가 없다.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여자 작가들이 얼평과 몸평이 난무하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게 탕메이가
여자의 풍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감상할 만한 대상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대상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랄까 이 탕메이가 자리하고 있는 이 지점들이 뭐냐면 굉장히 막 설화적이면서 너무 막 근대 이후에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윤리적인 어떤 관점과 뭐 이런 것들 속에 이 여인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의과대학에 진학해. 네. 이건 뭐지? 이쁘고 똑똑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의과대학이 있다고? 갑자기? 사실 맞아요. 되게 옛날 이야기다. 아 근데 그러다가, 아니에요. 여기 막 핸드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라고?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묘한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탕메이가 굉장히 사실은 재능 있는 여성이고 이과대학 가서도 되게 잘 나가잖아요. 근데 의대에서 만난 단짝이 됐던 여자친구랑 늘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일하고 했었는데 같이 동시에 사랑했던 남자가 그 친구를 선택하면서 그것에 대한 질투심을 못 이기고 사실은 독극물을 타서 그 친구를 불구로 만들잖아요. 네. 바로 결론으로 정신질환이 네. 오죠. 그렇죠. 친구가. 네. 그래서 5살 지능으로 퇴화하고 막 외모도 다 망가지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결국은 졸업을 한 후에 탕메이가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못 이기고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룽잔진에 이제 거처를 두고 다른 대처로 나가지 않고 여기 소박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그 친구와 평생을 살려고 마음을 먹는 뭐 이런 이야기 인물이에요. 탕메이는 사실 숨은 거죠. 고향에 숨은 거고 사실 자기의 어떤 그런 죄나 이런 거에 대해 제대로 벌받을 수 있는 용기가 없고 그리고 그걸 속죄하는 거를 그냥 자기 방식대로 이제 그 친구를 평생 자기가 돌보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죄를 이제 한마디로 사실은 좀 비겁한 방법인데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계속 못 이겨내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관계를 못 맺고 약간 이렇게 뭐 누군가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그냥 대상이 돼버린다든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데도. 그게 그거랑 관계가 있죠. 자기가 망가뜨린 그 친구 천위안을 선택했던 그 남자, 두 사람이 사랑했던 남자가 천위안이 그렇게 병들고 나니까 탕메이를 선택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 그래서 순간에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기 때문에 맞아요. 나중에 그렇게 살게 되는 거겠죠. 아까 너무 이 탕메이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묘사를 하는데 저 그 부분에서 좀 뭐가 웃겼냐면 나중에 이 탕메이가 안핑을 꼬셔요. 안핑이 너무나 바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핑에게만 딱 자기의 그 죄를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나서 자기를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핑은 거기서 벗어나죠. 그럴 때 탕메이가 푹 쓰러지면서 당신은 정말 좋은 사법 경찰이군요. 미색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 자기 미색에 대한 확신. 맞아, 웃겼어요. 저 이거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근데 그렇게 빵 터지게 되는 게 좋은 대사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너무 바깥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작가의 위치가 아니 미색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 약간 장르가 왜냐면 이 장면이 너무 진지하고 제가 막 왜냐면 이 고백이 너무 놀라운 고백이었기 때문에 막 눈이 동그래져서 읽다가 근데 저는 끝내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탕메이의 질투, 그러니까 탕메이가 너무 과도하고 제가 다 이해해 줄 수 없으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공감해 줄 수는 없으나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죠. 인간이 그런 정도의 극단적인 질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할 수 있고 그거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괴로워하면서 그걸 책임져보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사회적으로 못 박힐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안핑한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끝끝내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거는 되게 이해가 됐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냐면 구원받고 싶으니까. 무슨 사건이냐면 안핑에게 안아달라고 했을 때 목적이 자기가 아이를 낳고 정령을 낳고 싶은데 싶다. 안수열 같은. 그런 네. 정령, 그러니까 당신의 피에서는 그런 정령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해하신 거예요, 차차님? 그러니까 탕메이는 정말 자기의 삶이 없어졌잖아요. 자기 삶을 살지 못했고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근데 뭔가 진짜 그래도 구원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다른 또 생명을 키우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일 수도 있고. 저는 일단 탕메이는 전문가잖아요. 그 독극물의 어떤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러한 것을 저지른 것에서 살인 미수인 거죠. 네, 너무 그렇죠. 별로 공감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 저는 그 처음에 그 말씀하신 그 사건은 아주 나중에 나오고 처음에는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탕메이가 그 장애가 있는 친구를 정말 정성껏 이렇게 부양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읽는데도 뭔가 묘한 위화감이 들면서 그렇죠. 도덕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별로 얘기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쵸. 위선적인 저 딱 정확하게 위선적인. 그래서 그때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크게 놀라지는 않았거든요. 헉, 그랬구나 그냥 정도. 네. 저는 뭐 아까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이해를 해보자면 이 안핑이 아까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이 소설 속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탕메이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전의 나의 이전의 삶, 이전의 시대, 이전의 시간 이런 걸로 돌아가고 싶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그 소설이라는 것이 의미라는 게 어쨌든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맥락 속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는 조금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그리고 대목들. 탕메이가 차라리 그 남자를 독살을 했다면은 저는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왜 친구를 정말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남자는 괜찮아요? 네. 남자는 나를 받아주지 않다니 너가 감히? 남자 무슨 죄인가요? 저 약간 친구는 정말 무슨 죄인가요? 아들 키우는 엄마로서 지금 깜짝 놀란 남자. 이번에는 그러면 굉장히 어떤 인간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면들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바닥의 끝이 어딘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안셰얼이 사실은 굉장히 정령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추앙받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강간을 당한 이후에 보여주는 사람들의 반응이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막 숭배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는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면 아버지가 사법경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인 사람들의 원혼이 들러붙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아버지로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까지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뭐 그런 거 있죠. 안둥월 그 작가. 단월뚱. 단월뚱. 네. 단월뚱. 단월뚱이 원래는 글을 좀 잘 쓰고 문서를 다루는 공무원이었죠. 네. 그랬는데 어떤 기회에 우연히 소설 3편이 중앙지에 실리면서 굉장히 주목받는 신예 작가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자기의 몸값이 올라가고 이제 유명해지고 하면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사람이 오만해지고 그러면서 아내인 단스사오를 엄청 구박하고 네, 그렇게 하고는 결국은 처자식을 버리고 대처로 나가버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은 천진구 가족들이 속물이고 신신라이 같은 인물은 악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하자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쟁취하기 위해서 남이 파괴돼도 좋아라고 생각하는 게 속물적인 거라면 다 파괴하고 싶은 어떤 욕망에서 그 속에서 내가 망가져도 좋아라고 생각하는 게 악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얼핏 하는데 네. 신신라이의 악은 어디서 왔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신신라이도 참 부부가 신신라이를 막 사랑 없이 키운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양아들이지만 지극정성으로 키웠죠. 너무 오냐오냐 해가지고 뭐 3살까지 걷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키웠는데 왜 정말 이런 갑자기 악인이 됐을까? 그거는
그냥 알 수 없고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악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원인을 찾고 싶잖아요. 키울 때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뭐 핏줄인가? 뭐 그런 성향이 유전이 되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정말 악인이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그래서 어떤 것도 원인이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근데 재밌는 거는 신신라이에 대해서는 별로 화가 나지 않잖아요. 누가? 그래요? 네. 화가 나는데요. 너무 악인. 저는 너무 악인이어서. 그런 단월중이나 이것이 또 되게 그런 속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탕메이 이런 사람한테 더 화가 나고 더 밉고 신신라이는 그냥 원래 개놈의 자식이구나. 그래서 되게 독특하다. 화를 낼 만한 대상의 그런 급에 안 생각이 들어간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신라이가 사실 양모의 목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길러준 사실 화가 나야 되는 대목이지만 그거를 차차님처럼 이해를 해본다면 그렇게 전제가 사고 되고 같은 거죠. 사고. 1화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신신라이는 그런 인간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악이라서 덫에 걸린 그 양모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근데 나 화가 났는데 나중에 도망 다닐 때 자기가 뭐 얼마나 고생을 했고 배가 고팠고 그런 얘기할 때는 화가 나긴 하더라고. 이 뻔뻔한 인간. 화가 나죠. 그래서 안핑이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핑이 죽일 때 사실 그 사형을 실시할 때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굉장히 뻔뻔한 사람들을 좀 더 고통스럽게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안핑은. 그랬을 때 신신라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안핑이 그걸 참아내고 법에 그 법원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네. 그런데 그때 안핑도 대단하고 왜냐면 딸을 그렇게 만든 그거를 참아내는 안핑도 대단하고 화가 안 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핑이 분노했던 것처럼 저도 너무 분노했고 목을 쳤을 때 어머니의 마지막 행동이 그 자식을 향하고 있었잖아요. 신신라이를 향하고 있는 그 모습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 시작이 청소년들이 저희가 하고 싶은 책을 막 하고 있어서 이거를 추천한다면 고등학생 이상은 읽었으면 좋겠다. 이제 사랑 이야기를 조금 다루다가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그 신카이류라는 이 신지차의 아빠도 진짜 인생이 기구한 게 이 작가가 작가의 말에서 이 소설을 맨 처음 쓰게 된 이제 모티프가 그런 이제 신카이류처럼 이렇게 부상을 입은 이제 참전 용사인데 이 사람들한테 주변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영웅이면 거기서 죽거나 해서 못 돌아왔을 텐데 당신같이 돌아온 사람은 탈영병이다. 그러면서 대우도 안 해주고 나라에서 챙기지도 않고 그런 걸 보고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이제 신카이류라는 이 소설에서 이제 탈영병으로 오해를 받잖아요. 그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인물 정말 삶도 기구하고 마지막에 그 화장으로 이제 해야 돼. 예를 들면 뭐 10월 1일부터 화장해야 돼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 주자가 이제 신카이류가 되잖아요. 우연찮게. 그때 이제 화장을 하니까 총알이 4개가 나오고 몸 안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참전 용사구나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신카이류가 정말 기구한 인물인 사랑 이야기를 할 때 신카이류를 빼놓기가 참 어려웠는데 저는 그 살아온 인생의 굴곡이나 이런 것들 막 팔려가거든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첫째였고 그러면서 14살 때 팔려가면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울부짖던 부모님의 울음소리를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이제 쌀 한 통인가요? 그거에 팔려가요. 근데 팔려가서도 굉장히 고통을 당하다가 또 나중에는 탈영병에 누명을 쓰고 그리고 일본인 아내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제 아내는 사실은 도망가는데 그거를 끝까지 놓지 못하고 아내가 남기고 간 그 화첩을 마지막으로 이제 신신라이의 아이를 갖게 된 안셰월의 아이에게 남기고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속물적인 집안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신카이류. 그러면 혹시 이제 그 좋아했던 인물에 대해 간단히 하나씩 나 이 인물이 좋았다
저 그냥 좋아할 수 있잖아요. 음. 저는 춘향이 좋았어요. 맞아요. 춘향 할머니. 그렇게 나이 들고 싶다. 그 춘향이 자기 자식들이랑 막 손녀랑 챙기는 그 모습이 너무 따뜻했어요. 이름도 너무 술을 놓는 여인. 그래서 춘향. 네. 왠지 따뜻하기만 한 게 아니라 좀 강인하잖아요. 그 맞아요. 말 타고 말 다니는 타고 여장부, 다니고. 여장부. 그쵸. 근데 되게 섬세하고 음. 뭔가 지혜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음. 그런 할머니. 그리고 맞아요. 그 말을 아끼는 모습. 막 나중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오지만 말이 죽게 되고 아들들이 엄마가 말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거기다가 풍장을 시켜주거든요. 맞아요. 그 모습도 되게 자연이랑 이렇게 어우러져서 죽는 모습도 아름답죠. 되게 아름다웠어요. 흰 말, 말. 흰색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안핑이 그 신신라이를 잡으러 갈 때 흰 말을 가지고 나갈 때 자세히 묻지 못해요. 춘향이. 그러면서 계속 챙겨주거든요. 안핑이 혹시나 이제 몸을 망가뜨릴까봐 자기 아들을 그렇게 챙기면서 어떤 것도 캐묻지 못하는 그런 섬세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말 여장부 같은, 무용을 잘했지만 여장부 같은 모습인데 그런 것들을 다 펼쳐내지 못하고 이렇게 그 한 마리의 말이 사실은 숨쉬는 구멍 같은 거예요. 말을 타고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들판을 달리고 와서는 다시 집안일을 계속 챙기는 그런 춘향의 모습 같은 게, 제가 슬퍼서 목이 메는 건 아닌데 네,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이렇게 춘향이 멋지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인물이 뭐 차차님 비슷하실 것 같은데 양조위가 연기하는 안핑. 안핑. 그냥 안핑 말고. 그럼요. 양조위가 연기하는 네, 안핑인데 저는 안핑이 안휘순의 아들이라기보다 춘향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핑도 멋있는. 안핑 픽? 전 춘향 픽. 저도 안핑. 졌어. 그래서 여기 캐릭터들이 또 이제 중간에 뭐 안다행이라고 아주 짧지만 멋진 청년도 나오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저 마지막으로 네. 이거를 읽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또 이제 소설의 주제를 찾아야 되는 병이 있어가지고. 우리 차차님. 고등학교 때 이제 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는 뭐지?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이제 인간 만상? 근데 이건 주제가 아닌데, 그냥 키워드인데, 뭘까라고 막 생각하다가 작가의 말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가도 정말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아무나 못하고 자기가 오래 글을 써서 목이 완전 막 거북목처럼 되고 너무 몸도 아프고, 소설 쓸 때 정신소모도 진짜 심하잖아요. 같이 슬퍼하고 막 이렇게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들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소설 속 비천한 인물들이 각자 자신만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소설 쓰기를 견뎌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속된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사람답게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참 인간이고 아름다운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멀리서 보면 그저 고요히 그림같이 보이는 아름다운 산들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파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피워내고 또 우리에게 편안함과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산은 끊임없이 수많은 생명들을 탄생시키고 또 그들의 죽음을 품어나가면서 꿈틀꿈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인간들의 세상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과 죽음, 욕망과 탐욕, 선의와 위로, 인내와 고독이, 그리고 사랑이 한 사람과 한 세상 전체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이 책을 덮었던 것 같아요. 우사사 오늘의 긴 책 이야기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